그러기 때문에 관련된 개정 과목들까지 같이 이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니까 설명이 조금 길어집니다. 반면에 이제 뒤로 가면은 앞에서 나왔던 것이 다시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추가 설명을 좀 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산의 개정 과목들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여기서 소개되는 여러 가지 선급 비용이 비용 지급 시, 그 다음에 결산 시 어떻게 정리된다. 이런 사례를 들다 보면 지금이 손익계산서 개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닌데 보험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급 비용 얘기하면서 보험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판매관리비의 보험료라는 건 이미 알고 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뒤로 가면은 이제 보험료에 대한 것은 자동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선급금 얘기할 때 이제 선수금을 제가 짝꿍 개정 과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채에서 선수금 나올 때는 그 선급금 배울 때 선수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유동부채에서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미수금과 미수수익에서 미수수익 결산일에 우리가 수익을 단기에 해당되는 수익이지만 단기에 수입되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이 미수수익이 결산수정분기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때 설명할 때 매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많은 개정 과목들이 한꺼번에 이게 1시간 강의 동안에 막 쏟아지고 해가지고 지칠 수가 있는데 지치시면 안 됩니다. 지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그 바드로움 관련된 바드로움도 이게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음을 이제 장기간 보관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보관하다가 만기일이 올 것이고 또 만기까지 보관하고 있다,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돈이 부족해가지고 은행에다가 깡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인시 회계처리 이런 것 등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이 배서양도 분계에서 말이죠. 왜 이런 분계가 있느냐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지금 사례를 바드러움 뒷면에 배서하고 양도를 했다고 그랬는데 왜 난데없이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냐. 양도했으니까 대변에 바드러움이 가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여러분 어음을 양도했다는 것은 어음을 남에게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줬으니까 바드러움이 자산이란 말이죠. 양도했으니까 대변에 가야죠. 그러면 차변에 왜 외상매입금이 왔느냐. 이거는 그 위에 설명에서 뭘 빼먹었냐면 양도한 사유를 지금 빼먹었어요. 이 교재에서. 그러니까 바드러움 뒷면에 배서하고 양도하면 바드러움 계정 대변에 회계 처리합니다. 요거는 지금 이것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왜 왔는지의 설명을 여기다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그냥 짧게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왜 왔냐면은 이 양도한 사유가 거래처의 외상매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거래처의 외상매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양도한 것이다. 배서 양도한 것이다. 이것을 좀 덧붙여서 그 위에다가 넣어줬다면은 이것이 설명이 되겠죠. 이것이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외상매입금 개정 과목 안 배웠는데 툭 튀어났단 말이죠. 이 외상매입금은 유동부채에서 우리가 배우는 개정 과목이에요. 매출채권인 외상매출금의 짝꿍 개정 과목이에요. 외상매출금의 짝꿍. 자, 외상매출금은 죄송합니다. 외상매출금은 받을 권리죠. 상품을 외상으로 팔고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니까 자산이에요. 그 외상매입금은 뭐냐? 반대로 원재료나 제조업 같으면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왔다든가 도소매업 같으면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어요. 그러면 그건 부채죠.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유동부채에서 나오는 개정 과목이에요. 근데 미리 나온 거예요. 미리 나왔어요. 그래서 외상매입금 왜 차변에 왔느냐?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다. 부채 감소. 부채 감소는 차변에 기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채 감소로 인식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왜 여기에 왔는지 이 의문이 생길 때 그때 바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게 의문이 생기거든요. 네. 바로 질문하셔가지고 그거를 이해를 딱 하고 가기 시작하면은 정리가 돼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문 나는 건 절대 뒤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질문하는 게 어차피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뒤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좌자산의 마지막 개정 과목 가지급금에 대해서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49페이지죠. 가지급금. 네. 자, 지급을 했는데 가라는 건 뭐냐면 임시로 지급했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급금. 네. 가불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불금. 예. 가불은 대개 이제 돈을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회사에 가서 뭐 다음 달에 받을 월급을 미리 좀 땡겨서 좀 달라 하는 걸 이제 가불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앞에서 배웠던 주임종 단기 채권이에요. 예. 내 급여 날 공제하기로 하고 내가 지금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회사 보고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내 급여를 좀 담보로 해서 나 이번 달에 100만 원을 좀 미리 좀 달라 하면 이제 이게 가불금이죠. 그거는 이제 주임종 단기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가지급금은 그것이 아니고 업무하고 관련성이 있어요. 내용을 볼까요? 금전의 지급이 있었으나 그 개정 과목이나 금액을 확정지지 않을 경우 사용하는 일시적인 개정 과목이며 그 내용이 확정되면 본래의 개정 과목으로 대체합니다. 자, 우리가 생활비 부족하다고 달라는 건 그 이유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주임종 단기 채권으로 기록하면 되고요. 요 가지급금은 업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비용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아직 개정 과목을 확정할 수가 없어요. 개정 과목을 확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어떤 비용으로 그게 사용될지는 그 업무가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떤 경우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출장을 떠날 때 지급하는 가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가지급금 개정 과목은 항상 출장을 떠나는 걸로 예제를 만들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영업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거래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뭐 앉아서 이렇게 이메일이나 전화로만 관리할 수가 없죠.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맞대고 같이 식사라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방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장을 떠나게 되는데요. 출장을 가면은요, 출장을 가가지고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했다. 그러면 접대비예요. 네. 근데 출장 가는데 KTX 비용이 얼마 들었고 택시비가 얼마 들었다. 이것은 여비교통비예요. 그 다음에 1박 2일로 출장을 갔기 때문에 가서 숙박비가 들어갔다. 이것도 여비교통비입니다. 그러니까 출장 가서 쓰는 비용들 중에 보면은 거래처를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선물 대금이 들어갔거나 거래처하고 같이 식사하거나 회식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접대비로 정리를 해야 되고 그 숙박비, 그 다음에 식대, 그 다음에 교통비 이런 것은 또 여비교통비로 개정 과목 분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장 떠날 때 회사가 돈을 지급할 때는 이 나중에 돌아와서 이 비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는 확정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가지급금이에요. 자, 그래서 직원이 출장을 떠나는데 회사가 출장을 떠날 때 이 출장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비 계산액이라고 합니다. 여비를 계략적으로 산정해서 지급한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기준이 없는 건 아니고요. 대개 이 가지급금을 운영하는 회사는 회사에 여비 출장비 지급하는 그 내부 매뉴얼이 있겠죠. 그래서 하루 숙박비는 얼마로 계산하는 것이고 또 교통비는 어느 지역은 얼마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입각해 가지고 여비교통비 여비 계산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출장 갔다 돌아와야 개정과목이 확정될 때 가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았다가 출장이 끝나서 돌아오면 자산을 없애줘요. 자산을 없애고 그때 여비교통비로 비용 처리하거나 접대비로 비용 처리를 해준다. 이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대변의 현금이 되겠고요. 통장으로 계좌에 이체해 줬으면 대변이 보통예금이 되겠죠. 그래서 가지급금은 지급할 때 자산, 정산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 가지급금을 대변에 기입해서 자산 감소. 차변에는 여비교통비 또는 접대비가 된다 이거죠. 현금은 왜 올 수 있을까요? 이건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자, 가지급금 70만 원 가지고 왔다고 볼까요? 70만 원 가지급금을 가지고 저기 호남 지역의 거래처 관리를 2박 3일로 출장을 떠났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돌아와 가지고요.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시면은요. 70만 원 이제 정리해야 되잖아요. 대변에 70만 원. 자, 차변의 여비교통비하고 현금으로 나눠지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남았습니다. 돈이 남아 가지고 잔금을 회사에 입금시킨 거예요. 그래서 70만 원을 가지고 떠날 때 차변의 회사는 70만 원 가지급금 회계 처리하고요. 그 직원이 영업사원이 돌아와서 정산할 때 대변에 이제 70만 원 없애줍니다. 근데 여비교통비를 쓴 거 토탈을 보니까 60만 원 쓰고 왔어요. 그러면 대변에 비용 발생 여비교통비가 60만 원, 차변에 현금 10만 원. 입금 잡아야죠. 현금을 반납했을 테니까. 바로 그거고요. 그 밑에 경우는 반대의 경우예요. 또는 해가지고 밑에 설명 나왔죠? 자, 70만 원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70만 원 정리하죠. 돌아왔으니까.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오는 이유는 또 뭐냐 이거죠. 더 쓰고 온 거예요. 자기 돈을 더 썼어요. 그래서 이 정리산에 보니까 75만 원 여비교통비 75만 원을 비용 발생시켜주고 5만 원은 그 영업사원에게 다시 현금으로 지급해줘야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정산할 때 차변에 현금이 올 수도 있고 대변에 현금이 갈 수도 있어요. 이 가지급금 정리할 때는. 그래서 가지급금 정리는 대변으로 가는 거고 출장을 떠날 때 가지급금은 차변에 오는 겁니다. 출장을 떠날 때는. 회사가 직원에게 출장비 지급하면서 자산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일단 자산으로 잡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명세서를 보고하면 그때 비용으로 처리해요. 요 자산을 이렇게 돌아오면 대변에 그 자산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지급금도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그 결산 보고서에 재무제표에 있는 재무상태표에는 가지급금이 아예 안 나타나요. 회계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결산 보고서에 가지급금 이거는 표시할 수 없어요.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 기준일에 출장비 아직 정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로 이런
우리가 중간중간에 임시 개정 과목이라는 걸 몇 개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지금 가지급금이라는 임시 개정 과목 하나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당좌자산의 정리가 끝났습니다. 당좌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그리고 매출 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그리고 기타의 당좌자산, 미수금, 미수수입, 선급금, 선급비용, 그리고 단기대여금, 주임종 단기채권, 그리고 가지급금, 이런 개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개정 과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당좌자산 정리는 이제 이걸로 하고, 이제 유동자산에서 남은 이제 유동자산의 절반이 이제 재고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재고자산은 개정 과목은 작은데 이것도 좀 공부할 게 많아요. 재고자산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개정 과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당좌자산처럼 그 장황하게 개정 과목이 많지는 않아요. 자, 왜 그러느냐? 재고자산이 뭐냐면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 중에 있는 자산이 재고자산입니다. 제조업이라면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생산 중에 있는 것도 결국에 보면 판매를 위해서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거나 생산 중에 있는 자산이 다 재고자산. 그 다음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도 재고자산이에요. 생산에 투입될 거. 원재료라는 건 이제 생산에 투입하려고 매입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원재료나 생산에 투입할 소모품, 이것도 재고자산으로 봅니다. 그러면 재고자산에 관련된 개정 과목들은 뭐뭐 있는지 볼까요? 한 7가지 정도 있는데,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미착품, 소모품, 이렇게 개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FAT 1급은 도소매업으로 시험을 우리가 실무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도소매업에서 해당되는 재고자산의 개정 과목은 3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품과 미착품과 소모품 정도가 있을 거예요. 자, 상품은 완성품을 외부에서 구입한 것이 상품입니다. 완성품을 외부에서 구입한 재고자산, 상품이죠. 그러니까 도소매업이다 그러면요, 다 완성품 사가지고 파는 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상품일 거고요. 제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원재료나 노무비, 경비를 투입해가지고 제조한 재고자산을 제품이라고 해요. 제조한 재고자산.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판매하는 게 다 제품이에요. 제조한 재고자산이 제품. 그 반제품은 뭐냐? 현재 만들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 판매도 가능한 제공품입니다. 반제품. 판매도 할 수 있는 제공품. 판매도 할 수 있는 제공품. 뭐 이천에 도자기 도자기 공장이 많이 있는 편이죠. 자, 작품 도자기 2조 100자 내지는 고려 청자를 재현하는 그런 그 작품 도자기 같은 걸 보면요. 청자 같은 경우 이제 그 유약을 발라가지고 완전히 완제품을 만들어서 2차 굽기죠. 그래서 완제품을 만든 그런 청자도 있고요. 또 어떤 매장에 가면은 초벌 뭐라고 그러는데요? 구이는 안 하고 고기가 구이니까 초벌 상태. 그러니까 유약이 발라지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그게 은은히 이렇게 멋있습니다. 그 흑색깔로 해서 이렇게 문양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유약 바르고 이렇게 색깔은 내지 않은 상태예요. 그 제품을 파는 데도 있어요. 그건 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하면 부서지죠.
강도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멋으로 이렇게 일부러 초벌구이를 멋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자, 초벌구이 상태의 고려청자다. 그러면은 완제품은 아니에요. 제공품이거든요. 다음 공정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초벌구이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테리어 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카페를 하는데 거기는 전부 다 도자기가 군데군데 놓여 있는데 다 초벌구이 상태예요. 파란 청자를 놓는 것보다 거기 이제 분위기가 초벌구이, 흑 색깔이 더 어울리니까 초벌구이를 일부러 주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제공품 상태로 그냥 파는 거예요. 반제품 이런 거고요. 제공품이라는 것은 반제품을 포함한 아직 제조 과정에 있는 모든 제공품이 다 그냥 제공품입니다. 생산 중에 있는 거 제공품. 원재료 여러분 아시죠? 투입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재료. 원재료. 생산에 투입하려고 보관하고 있는 재료이죠. 그래서 원재료는 업종에 따라서 원재료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나무로 된 책상을 만든다. 그러면 나무를 매입하겠죠.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나무 가구를 제조하는 데다 그러면 나무가 원재료가 될 거고요. 철판 가구를 만드는 가구 제조업이다. 그러면 그 철판이 원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하나의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자, 미착품. 미착품은 미착 상품이 될 수도 있고 미착 원재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착품이라는 것은 미착 원재료 또는 미착 상품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상품이나 원재료 등을 주문했으나 아직 회사에 입고되지 않은 재고자산이다. 아직 회사에 주문은 했는데 입고가 안 됐다. 근데 왜 이걸 자산으로 잡아야 될까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회사에 아직 입고 안 됐는데 왜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표시를 하느냐? 돈은 나갔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미착 상품이나 미착 원재료는 국내 거래에서는 잘 적용을 안 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국내 개정 과목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돈을 지불했다. 그러면 그냥 선급금으로 자산 잡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지불하고 계약금을 줬으면 그냥 선급금이에요. 그러면 계약금 지급했기 때문에 약속한 날에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상품이 왔을 때, 입고됐을 때 그때 차변에 상품 잡고 대변에 선급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준 거 말고 나머지 현금으로 줬으면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국내 거래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 미착 상품, 미착 원재료는 대개 무역거래에서 적용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무역거래. 그러니까 원재료나 상품을 외국에서 수입한다 이거죠. 자, 만약에 나무 가구를 제조하는 기업이 있는데 나무를 베트남에서 수입을 한다. 베트남 목재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가구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러면 대개 나무 같은 요즘은 항공 가지고 운반하니까 하루 만에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선박을 이용한다고 보면은요 꽤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선박으로 수입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무역거래에서는 말이죠 그 운송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을 누구의 책임으로 하느냐 요 시점을 정리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도착지 인도 조건이냐 선적지 인도 조건이냐 이러한 그 책임의 한계를 정하는 그 시점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미착 원재료 미착 상품은 전부 다 선적지 인도 조건일 때 재고자산이 됩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것은
아까 베트남 목재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요. 베트남의 항구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그 선박에다가 선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베트남에서는 이제 수출 신고가 끝나가지고 한국 배에 또는 한국으로 오는 그 선적에 선적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적을 마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나무를 수출한 베트남 회사의 재고는 이제 아니에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다에서 사고 나는 거라든가 이런 책임은 수입한 우리나라 수입업체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험, 운송보험도 가입을 하고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미착 원재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요. 우리가 회사에 입고되면 그때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착 원재료, 미착 상품 이런 개념 과목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이었을 때 미착 원재료, 미착 상품 이런 개념 과목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송 과정에 있는 재고 자산이에요. 운송 과정에 있는 재고 자산. 그 다음에 소모품은 여러분이 소모성 물품이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형태. 우리가 이제 소모성 물품 중에서 재고 자산이라는 것은 제품 판매에 소모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생산, 제조업이다 그러면 생산에 투입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 소모성 재고 자산을 말한다. 자, 개념 과목은 이거고요. 자, 그러면 재고 자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해요. 그러면 재고 자산의 회계 처리는 조금 이따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재고 자산을 구입했다 그러면 다 차변에 기록하면 돼요. 이게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의 원재료 또는 차변의 상품, 차변의 미착 상품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재고 자산을 얼마로 인식해야 되느냐?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 인식 방법. 자, 재고 자산이라는 것은요. 아까 수입한다라고도 했는데 수입하면은 수입할 때 해상 보험료도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인천항에 나무가 도착했다 그러면 하역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하역 회사가 하역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하역비도 들어가요. 또 인천에서 만약에 공장이 경기도 이천에 있다 그러면 경기도 이천까지 또 차량으로 또 운반도 해야 돼요. 그 운반비도 들어가죠. 이런 하역비, 운반비 이런 다양한 보조 비용들이 재고자산 매입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그 모든 매입 단계에 발생하는 구입 부대 비용을 원가에 다 포함해야 돼요. 원가에 다 포함해야 돼요. 재고자산 취득 원가는 부대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그 애는 뭐가 있다? 운반비, 매입 수수료, 하역비, 보험료, 심지어는 세금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관세, 세금 발생하죠. 우리가 이제 관세라는 거 발생하잖아요. 외국에서 뭐 수입하면 관세도 부대 비용, 세금 포함해서 매입과 관련된 모든 운반비, 하역비, 수수료 이런 거 모두 자산으로 봐야 된다. 그 자산이 상품이면 상품에 포함해야 되고요. 그 자산이 원재료면 원재료에 포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거 기억나시나요? 단기매매증권 취득시, 단기매매증권 우리 당좌자산에서 공부했잖아요.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때 제가 아주 예외적인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단기매매증권이 굉장히 예외적이다. 자, 다른 거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모든 비용을 다 원가에 포함, 즉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단기매매증권만 그러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재고자산 자산이잖아요. 지금 설명 나오죠. 모든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해라. 원가에 포함해라. 자산에 포함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변에는 이제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매입했으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면 되고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현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키면 되고, 보통예금에서 계좌에 이체했으면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 감소 되겠죠. 대변은 뭐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는 거고요. 상품을 매입했으면 차변에 상품 되겠는데, 상품의 이 금액을 얼마로 인식하느냐, 그 상품 가격만 취득원가로 봐서는 안 된다. 운반비가 들어갔으면 운반비까지 포함해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품 같은 원재료 같은 걸 매입하다 보면은요, 매입할 때 애누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애누리는 뭐냐면, 요 상품이 뭐 나무를 샀는데 이번 나무가 말입니다, 특별히 조금 평소에 우리가 받았던 나무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나무가 좀 평소에 나무보다 상처가 많이 났어요. 그 벌목 과정에서 어떻게 뭐가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이건 정해진 단가를 다 못 줄 것 같다. 근데 대금을 미리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락해 가지고 이거 깎아주지 않으면 우리 반품할 거야 하면은 깎아주겠죠. 애누리가 바로 제품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할인받는 게 애누리입니다. 그 다음에 환출이라는 건 뭐냐면, 자, 나무를 매입했는데 이건 도저히, 이거는 뭐 가격 문제가 아니고 이 나무 가지고는 우리 책상을, 우리 가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품질 검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품. 이게 환출입니다. 환출, 반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것만은 먼저 설명드리고요. 자, 그래서 매입 애누리는 매입한 재고자산 중 하자나 파손이 있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가격을 인하받는 것을 말하며, 매입 환출은 매입한 재고자산 중에 하자나 파손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 반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할인받거나 반품하면은 아까 우리가 상품으로 잡았으니까 이제 상품에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애누리나 환출은 이와 같이 상품의 차감 계정입니다. 이겁니다. 상품의 차감 계정이다. 상품에서 빼준다. 알고 계시면 돼요. 상품에서 빼주는 거다. 그러니까 상품의 취득원가에서 나중에 빼줘야 돼요. 왜냐면 깎았으니까. 그 다음에 반품시켰으니까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라는 항목은 상품의 차감 계정이다. 알아두시고, 또 하나 차감 계정이 있습니다. 매입 할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매입 할인은 대금 결제 과정에서 할인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매입 애누리라는 할인은 그 상품을 입고 받는 단계에서 하자가 있어서 할인받는 건데, 매입 할인은 할인인데 대금을, 외상 매입금을 갚으면서 할인받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재고자산의 구매자가 판매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경우에 약정에 의해서 할인받는 금액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베트남 회사하고 우리가 3개월 약정을 맺었어요. 상품을 인도받은 다음에 선적일로부터 3개월 후에 대금을 결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결제할 때 키로당 가령 5,000원씩 나무를 계산하기로 했다고 보겠어요. 키로당 5,000원 3개월 결제. 그런데 우리 회사가 지금 자금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줄 게 아니라 거래처에다가 그 거래처의 약정을 보면은 1개월 안에 갚으면은 단가가 4,000원으로 가능하게 돼 있어요. 1개월 내에는 4,000원, 2개월 내에는 4,500원, 3개월 후에 결제하면 5,000원, 이렇게 5,000원씩 갭을 주어서 우리가 판매 약정서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회사가 여유 자금이 있을 때 굳이 3개월 후에 갚으면서 단가를 높게 계산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3개월로 해놓는 이유는 항상 자금이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여유롭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유 자금이 있을 때는 빨리 갚아야 되겠죠. 그럴 때는 가격을 할인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정에 의해서 가격을 할인받은 것을 매입 할인이라고 해요. 매입 할인. 이 매입 할인도 상품의 차감 계정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분계 자체보다는 이 재고 자산에서 차감해 주는 거. 차감해 주는 게 몇 가지 항목이 있느냐? 이 세 가지 항목은 빼주는 항목이다.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상품에서 빼줘야 된다. 왜냐면은 시험에서 다루는 게요. 이론 시험에서 딱 네모 박스에다가 항목을 딱 넣어놔요.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상품의 매입 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품의 매입 원가? 그러면 상품 가격만 매입 원가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상품 가격에다가 더해지는 거 뭐예요? 보험료, 하역비, 운반비 이런 건 더해줘야 되고 빼줘야 되는 게 뭐 있어요? 애누리, 환출, 할인 이런 거 빼주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내고 있어요.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가 간단합니다. 네오박스에다가 자 상품 가격은 얼마다 또는 원재료 가격은 얼마예요. 그런데 거기에 원재료 하용료 얼마, 원재료 해상보험료는 얼마, 매입 애누리는 얼마, 매입 환입은 얼마 이런 식으로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할 건 상품 가격에 더해주고 또는 원재료 가격에 더해주고 빼줄 거 빼주면 돼요. 그래서 빼주는 건 세 가지예요.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이거는 상품이나 원재료의 취득원가에서 빼주는 항목이다. 요 차감 계정이 세 개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가산 계정은 뭐가 나올지 몰라요. 앞에 뭐 보험료가 될 수도 있고 하용료가 될 수도 있고 무슨 수수료가 될 수도 있고 그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모든 부대 비용, 운반비 다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 공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품 하면은 순매입액을 상품으로 기록하게 되는데요. 상품으로 기록되는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을 빼주는 건데 총 매입액이라는 것은 상품 가격만이 아니라 매입 부대 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같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상품이라고 기록하는데 계정 과목은 상품이에요. 그것은 순매입액으로 기록한다. 순매입액 계산 방법은 상품 매입 금액에 매입 부대 비용은 전부 더하고 차감 항목 있으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빼줘야 된다. 요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고자산 공부에서 또 하나 남은 게 뭐냐? 재고자산 취득원가를 공부했는데 그러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매출원가. 취득원가가 매출원가가 돼요. 도소매업은 매출원가는 상품을 매입한 것이 원가죠. 제조업은 만든 제조원가가 매출원가입니다. 재고가 없이 다 팔았다면은 지금 이번 단기에 매입한 모든 상품 계정 차변에 있는 바로 요 순매입액 요게 바로 매출 원가가 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매출 원가를 인식하는 것은요. 매출 원가를 인식하는 것은 기말에 한 번 회계 처리를 합니다. 매출 원가는 기말에. 그래서 기말에 한 번 매출 원가를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해야 돼요. 어떤 가정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는 매출 원가는 매입한 원가가 매출 원가예요. 도소매업에서는. 제조업에서는요. 제조한 비용, 그 제조 원가가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이 순매입액이라는 것은 재고 자산으로서의 취득 원가이고 그것이 팔리면 그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판매가 일어나면. 그러면 한번 이 매출 원가는 이제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손익계산서에 보면 맨 위에 상품 매출, 이게 매출액이고요. 그 밑에 매출 원가가 표시가 돼요.
이 매출 원가가 어떻게 계산돼 가지고 표시되는가 이거를 공부할 거예요. 자, 기업이 주된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매출이라고 한다면 매출 원가는 이러한 매출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을 말한다. 24년 1월 1일에 상품을 800원에 매입하였으며 24년 2월 1일에 상품을 1000원에 판매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분개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의 회계 처리는 매출 원가를 별도로 판매할 때마다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다라고 했기 때문에 매번 하는 거니까 우리 그 회계에서 지금 전산회계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지 않고요. 현재 이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매출 원가를 별도로 인식한다. 제가 그랬죠? 결산 때 별도로 인식한다. 결산 때. 네. 그러니까 요 지금 결산 때 별도로 인식하는 게 이겁니다. 네, 이거 결산 분계예요. 결산 분계입니다. 여기선 그림을 단순하게 좀 해놨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1월 1일 날 상품을 800원에 매입했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매입했는 걸로 했네요. 차변에 상품 800원, 대변에 현금 800원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2월 1일 날 2월 1일 날 상품을 매출했어요. 얼마에 매출했냐면 1000원에 매출했습니다. 그러면 2월 1일 날 분계는 요것만 하는 거예요. 2월 1일 날 분계는 요 밑에 것만 합니다. 요 밑에 거 같이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여기다가 박스를 쳐가지고 결산 분계입니다. 이렇게 좀 따로 표시를 했어요. 예. 이걸 박스를 쳐가지고 결산 분계라고 안 해놓으면 마치 2월 1일 날 회계 처리를 두 개를 같이 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따로 해놨습니다. 이거는 결산 분계니까 언제 하는 거예요? 12월 31일 밑에 거는 12월 31일 날 하는 거예요. 자, 위에 거는요 2월 1일 날 하는 거죠. 상품을 파는 날은 지금 차변에 현금 1000원 상품을 1000원에 팔았네요. 현금으로. 대변에 상품 매출이죠. 그냥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은 사실상 없어요. 상품 매출인지 제품 매출인지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 아니면 제품 매출 이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를 상품 매출이라고 아예 고쳐 놓으시죠. 상품 매출. 자, 이렇게 판매 시점마다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자, 상품을 한 번 사가지고 한 번 파는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중에 이런 일은 뭐 상품 매입도 수십 번 발생하는 거고 상품 매출도 수백 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매입할 때 분계, 그 다음에 판매할 때 분계가 수회에 걸쳐서 기중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할 때는 이와 같이 차변의 자산 증가, 재고자산이죠. 판매할 때는 대변의 수익 발생 이렇게 회계 처리하다가 지금 우리가 매출원가 이 얘기 하잖아요. 수익이 발생했으면 이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은 언제 발생하느냐 이거. 이 비용은 결산 때 한 번 발생시켜요. 결산 때 한 번에. 그러면 우리가 매출은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거를 원가를 산출하느냐 이거예요. 공식에 의해서 어떤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매출원가 산출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은요, 무시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은 무시하고 바로 2번 매출원가 공식. 자, 결산 때 매출원가를 한꺼번에 별도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매출원가를 산출하는 공식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품 매매업에서 매출원가를 구하는 공식은 이와 같이 된다. 자, 매출원가 오른쪽에 매출원가는 두 개를 더해서 하나를 빼주는데요. 기초상품 재고액. 기초상품 재고액. 이게 뭐예요? 전기에서 2월 된 상품이에요. 전기에서 2월 된 상품. 전기에 상품 팔다가 남은 재고. 그게 기초상품 재고액입니다. 상품 계정에 전기 2호라고 갔겠죠? 거기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 자, 상품 매입할 때마다 여러분 상품 계정 어디다 기록했어요? 차변에다 계속 기록했죠? 아까 요 분계에서 상품 매입시 분계를 보면은 상품 계정 차변에 기입하지 않습니까? 상품 계정 차변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네요. 요 두 개가 다 뭐냐면 상품 계정 차변 계정 과목이에요. 이게 상품 계정의 차변 항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상품 계정의 차변 항목이구나 이게. 그 두 개를 같은 쪽에 있으니까 더해주죠. 자, 기초상품 재고액이 왜 상품 차변에 있냐면 여러분 그 재무상태표 개정 마감 연습할 때 자산은요 차기 2월은 대변이었고 전기 2월로 와서 차변에 적었어요. 1월 1일 날 전기 2월 차변. 그때 우리가 현금하고 보통예금을 떠올리면 됩니다. 자, 현금 적을 때 전기 2월 차변에 적었어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도 전기 2월 차변에 적었어요. 자산이기 때문에. 그럼 상품도 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 그러니까 기초상품 재고액이 전기 2월이에요. 그러니까 차변 항목이에요. 자, 단기상품 매입액. 우리가 상품 매입할 때마다 상품 계정 차변에 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쪽에 있는 거니까 더하죠. 더해가지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줍니다. 기말상품 재고액은 뭐냐면 기말의 차기로 2월 시키는 거예요. 이건 또 그 다음 기로.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뭐예요? 기말상품 재고액이라는 건 차기 2월에 해당돼요. 차기 2월. 그러니까 지금 24년도 회계연도로 본다면 25년도로 넘어가야 될 금액이에요. 그래서 차변의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한 거에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기말 잔액을 빼준 것이 뭐다? 이것이 판매가 일어난 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판매건이에요. 판매에 해당되는 원가예요. 판매에 해당되는 원가. 자, 이것을 제가 도표로 한번 그려보면요. 도표라기보다는 T계정. 그래서 T계정으로 한번 이걸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에서 지금 우리가 네 가지 항목이 지금 설명이 나왔는데요. 기초상품, 기초상품 재고액이라는 게 있었고, 이건 상품의 차변 항목이죠. 왜냐하면 전기 2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기 2월 차변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 글씨가 좀 쓰기가, 단기 상품 매입액이라고 쓴 겁니다. 이것은 상품 계정의 차변에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상품 매입할 때 상품 계정 차변에 기입했었어요. 아까 그 예제에서. 이 두 개의 합계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준다고 그랬잖아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아까 제가 기초 상품 재고액은 전기 2월입니다 그랬고,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액은 뭐냐? 이 두 개가 짝꿍 계정인데, 짝꿍인데 기말 상품 재고액은 차기 2월에 해당되는 상품이에요. 재고, 팔고 남은 거. 그러니까 팔고 남은 거니까 차기로 가지고 가야 되죠. 이게 차기 2월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자, 금액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기초상품 재고액이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단기상품 매입액이 7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합계는 80만 원이 됩니다. 콤마가 틀렸죠? 차변의 합계가 80만 원이 되죠. 이 80만 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단기 중에 판매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에요. 단기에 있는 것을 전부 판다면 최대한 80만 원어치 팔 수가 있는 거죠. 기초가 10만 원어치가 있었고 단기에 매입한 상품이 70만 원이니까 단기 중에 다 팔면 80만 원어치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는 원가입니다. 이거는 이익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원가를 얘기하는 거니까 원가죠. 자, 그런데 단기에 다 팔면 80만 원인데 기말에 재고조사를 해보니까 기말에 20만 원이 차기로 2월 되는 재고예요. 기말 상품 재고액이 20만 원이란 얘기죠. 그러면 판매된 것은 얼마가 판매된 거예요? 60만 원이 판매가 된 거예요. 이 60만 원이 매출액이 아니고 뭡니까? 원가죠. 판매 원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상품 매출 원가라고 부른다. 상품 매출 원가. 여기가 이제 상품이라고 했으니까 상품이니까 여기서 지금 칸이 좁아서 그냥 매출 원가라고 했는데요. 상품 매출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품 매출 원가. 칸이 좁아서 그냥 매출 원가라고 했습니다.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합계가 80만 원이 나오죠. 모든 계정은 기말에 마감을 하면은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항상 일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상품 계정을 우리가 마감을 한번 해본 거예요. 상품 계정을 큰 항목 4개로 마감을 해봤습니다. 이 상품 계정 큰 항목 4개 꼭 암기해야 됩니다. 왜 암기해야 되느냐? 매출원가를 구하는 방식을 알려면은요, 이 그림이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뭐 복잡하게 이해해도 요 칸을 채우셔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이것과 이것의 합계는 이것과 이것의 합계와 같다. 여기를 가령 1하고 여기 2, 여기를 3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4번이라고 한다면요, 1 더하기 2는 항상 3 더하기 4예요.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인 것을 더한 것과 매출 원가에다가 기말상품 재고액을 더한 것은 언제나 니콜이 성립돼야 돼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평가하려고 매출 원가를 구하세요,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데이터 4개를 주고서 3개를 주고서 하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 3개를 주고 하나 구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죠. 1 더하기 2는 3 더하기 4니까. 이 그림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시험 보는 그날까지 이 그림을 또 딱 넣어줘야 돼요. 우리 제가 거래의 8요소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머릿속에 쑥 넣으시라고 그랬는데, 이것 또한 거기에 해당되고, 손익계산서의 구조 머릿속에 넣으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거 반드시 또 스캔해 가지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매출 원가를 산출하는 이 상품 계정의 4가지 요소 정리까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시험 문제, 모의고사 풀이 같은 거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이 기말 상품 재고액 20만 원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 기말 상품 재고액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재고조사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재고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는 거냐? 20만 원의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냐를 공부하는 거, 기말 상품 재고 자산의
평가. 거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